네, 이 본격적인 공시 메이트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소개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 들어오셔서 오늘 관련한 공시나 이런 공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점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는 2002년 설립돼서 2014년에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체외 진단 서비스와 체외 진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입니다. 체외 진단은 혈액, 분뇨, 체액, 타액 등 인체에서 유해한 물질을 이용해서 몸 밖에서 신속하게 병을 진단하는 기술로 임상 의사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또 전문화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신종 감염병 등장에 따른 바이러스 진단 기술 연구 개발 및 특허 출원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2,024억 원, 영업이익 1,048억 원, 당기순이익 86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69.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01.5%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랩지노믹스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무상증자 결정을 좀 했는데 최근에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이 회사들이 좀 빈번하게 좀 늘고 있어요. 최근에 이 주주 권리의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무상증자를 요구하거나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의 소각 내지는 자사주 취득을 좀 요구하는 행태들이 크게 좀 증가되고 오면서 최근 공시 트렌드 좀 보면 요즘 한 일주일을 전후로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좀 참 많았죠. 그런 것 어제도 같아요. 좀 있었고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무상증자 결정입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요. 보통주 2,266만 1,082주입니다. 현재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요. 1,133만 541주인데 한 주당 2주를 주는 2대1 규모의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신주 상장 예정일은요 4월 25일이고요. 배정 기준일 4월 1일인데 또 한 가지 어제 저희가 또 언급을 해드렸죠. 네. 어저께 플랜티넷이죠. 플랜티넷의 경우에도 무상증자 결정 좀 했었는데 지금 랩지노믹스 배정 기준일을 우리가 좀 찾고가 좀 많아요. 대부분 무상신주를 좀 받고 싶은데 4월 1일 날 주식을 보유했는데 주식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좀 많이 여쭤보는데 네네. 우리가 결제일 기준으로 본다면 증시는 이 영업일 이틀 이전에 매수를 해야만 4월 1일자 기준일 주주로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4월 1일이 아닌 3월 30일까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무상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4월 25일이죠. 이 영업일 이전에 신주가 유통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소유 주식 한 주당 2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이므로 단수주가 발생되지 않는다. 2022년도 3월 16일 소각이 완료된 자기주식 11만 9,556주는 신주의 배정권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서 해당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주권 교부 예정일이 상장일 전일에 교부가 되고 상장일날 유통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 주권의 이 발행이 이 종이로 발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모두가 이제 등록이 되는 전자 발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교부일은 의미가 없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랩지노믹스의 무상 증자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난 10일에 자사주 12만 주를 소각하고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는데 이 사측이 이렇게 활발하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일단 3월 11일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현금 배당 결정을 좀 했는데 배당의 구분은 결산기 배당입니다. 배당 종류는요 현금 배당이고요. 한 주당 배당금 300원을 지급하는 건데 전체 배당금 총액은 33억 원입니다. 시가 배당률 기준에서는 이 기준 시가 대비 1.2%의 상승 효과가 좀 있다.
상기 배당 총액은 발행 주식 총수 1,145만 97주에서 자기 주식인 34만 2,104주를 제외한 1,110만 7,993주를 기준으로 한다. 자사주는 배당 요건에 충족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무상증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무상신주도 배당 요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발행 주식 총수의 배당 시점이 지금 1,145만 97주를 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주수를 보유한 자에게만 배당 요건이 있다는 거죠. 즉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해서 31일이니까 우리가 이 폐장일을 치더라도 한 28일까지, 28일, 네. 29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했어야만 배당 요건을 성립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가 배당률은 주총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로부터 이 매매 거래일 전부터 일주일간의 시세가격 산출 평균 주가 대비로 산출했다. 그리고 주총 후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최근에 이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좀 했는데 3월 15일 자기 주식 처분 완료했다는 처분 결과 보고서가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이 보통 주식 22만 2,548주를요 처분 대상인 마크론젠과 자사주를 좀 교환한 바 있어요. 네. 전체 종가 기준에서는 52억 원 규모인데 처분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단주 한 11만 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 네네. 11만 9,556주에 대해서는 전량 소각한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일부의 자사주를 마크로젠과 사업 공동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한 어떤 제휴 관점에서 지금 이 52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사주 맞교환을 좀 했는데 나머지 이 단주로 남아있던 이 자사주 규모 11만 주에 대해서는 전량 소각을 하면서 유통지수가 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었는데요. 올해도 좀 긍정적인 실적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진단키트 시장은 뭐 우리가 좀 다 알고 있었어요. 뭐 엑세스바이오부터 해가지고 올해 사실상 작년 하반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막대한 진단키트의 판매 호조가 좀 더 늘어났고 특히 더 자가 진단키트의 판매 호조가 더욱더 빨랐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오미크론 이 확진자가 뭐 50만이 됐다. 60만을 돌파할 것이다. 네. 계속 이 뉴스를 틀 때마다 좀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 날수록 오히려 감염의 속도가 전파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것은 진단키트의 판매 효과가 좀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좀 판단했을 때 앵커님 우리 자가진단키트 한 몇 번 써보셨나요 혹시? 저는 한 10번 넘게 써본 것 같은데요. 저는 거의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안 써봤는데 네. 그래도 한번 써보게 되니까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쓰게 되고 해서 맞아요. 10번 뭐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특히 학교 같은 데서 뭐 이틀에 한 번씩 자가검사를 한다는 또 네.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가진단키트 즉 진단키트의 어떤 판매 호조는 예상된 일이었고 지금 랩지노믹스의 매출액 이 손익구조 변동구시 잠깐 보면 지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가 상승했습니다. 2,024억을 좀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91%가 증가한 1,048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861억을 기록하면서 101.5%가 증가했는데 지금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네. 이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좀 있다는 거죠. 거의 뭐 두 배죠. 지금 91%에 육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2월 30일 4분기점의 기점의 확장세를 좀 반영한 건데 네. 사실상 이 진단키트의 실적 규모는 1분기에 오히려 더 크게 좀 증가된 거죠. 우리가 시점을 보면 작년 11월, 12월보다는 오히려 올해 1월 그렇죠. 그때 더 많이 사용했죠. 올해 1월과 2월에 크게 더 좀 증가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가 오히려 좀 증가되면 될수록 확진자가 증가되면 될수록 오히려 판매량은 좀 급증할 것이다. 사실상 엔더믹 관점에서 우리가 이 랩지노믹스의 어떤 성장은 올해 반기 안에는 매출이 크게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은 작년 하반기에 예측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발 변수인 오미크론이 좀 확산되면서 오히려 상반기가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도 꾸준하게 진단키트의 어떤 판매 호조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기조는 좀 유지되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올해 연말까지는 실적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도래한다면 이 진단키트 업체들의 향후 미래 먹거리 부재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 진단키트 제조회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모든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진단키트의 성장성을 보고 진단키트 제조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급등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네. 전고점 대비 거의 뭐 60%, 70%까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왜 주가 회복률이 좀 더딥니까?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도 막대하게 되는데 왜 주가는 왜 회복이 되지 않나요? 라고 좀 많이 물어보는데 네네. 모두 이 관점이 반영된 거죠. 이미 이 확산세 예측이 됐고 이 사업의 어떤 확장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 먼저 움직여졌는데 그렇다면 제2, 제3의 성장 추세를 좀 전환해서 가려면 실적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즉 숫자가 나오는 진단키트 법인은 오히려 단기에 순환매 시세에서도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데 반대로 진단키트 관련주로 편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제품도 출시 못하고 개발만 하고 있는 회사의 상태는 바닥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옥석가리기 관점에서 실적 숫자를 충분하게 낼 수 있는 회사를 눈여겨볼 것이라는 어떤 이 단서가 좀 있었지만 랩지노믹스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매출 실적과 순익 관점에서의 어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주가의 회복이 더딘 이유는 사실상 이 진단키트 시장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에 따라서 일시적인 사업의 성장 요건을 좀 갖고 왔다는 어떤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바이러스의 개발이 좀 더 가시화가 되고 꾸준하게 우리가 돌파 이게 우리 코로나19 이외에도 사실상 이 감염 요소가 좀 더 다시 많죠. 나올 수 있는 예. 확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 시약의 어떤 시장 관점은 좀 커지는 것은 맞지만 일회성 관점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다음의 사업을 좀 준비하는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도 중간 이후에 사실상 지금 신사업을 위한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엑세스바이오의 경우에 특히나 이제 다른 이 진단키트 시장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이 회사들이 차세대 사업인 어떤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도 좀 육성을 한다든가.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랩지노믹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진단키트 다음에 사업 부분이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이에 따른 어떤 모멘텀 부각 가능성이 있는데 힌트가 있었어요. 자사조 취득 관점에서 자, 여기 내용을 좀 볼게요.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네네. 자, 아까 마크로젠이었죠. 예, 마크로젠과의 이 지분, 자사주 부분을 좀 교환했다는 관점에서는 자, 마크로젠과의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군으로서 어떤 변모가 있을 수 있다. 즉, 이 사업은 유전체 분석 사업으로서의 어떤 확장을 좀 가져가는데 진단 시약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유전체 분석 사업으로서의 어떤 사업 시너지를 내는 지금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후에 차세대 사업을 위한 준비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점. 자, 이 포인트는 자, 중대한 어떤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 랩지노믹스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상한가 좀 안착을 했고 네네. 오늘 주가의 흐름은 3% 상승 좀 했는데 사실상 오늘 상승의 어떤 기점을 좀 가져오는 흐름들은 좀 실망스러웠죠. 2020년도에 기대감을 가져간 이후에 오히려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구간까지 떨어졌던 15,000원. 그런데 실적 수반을 해주니까 그래도 낙폭에서는 상당수 회복한 흐름으로 좀 보이지만 최근 일봉 주가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회복된 것인가라고 좀 여쭤볼 수 있는 관점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4만 원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구간은 맞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회사는 이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한 무상증자 결정을 좀 했고요. 이후에 자기 주식 교환을 통해서 마크로젠과 신사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모멘텀의 어떤 생성 요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지금 어제 급등한 요인이 지금 요 요인이죠. 37,0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좀 충분합니다. 1분기 실적도 좋고 회사의 어떤 사업 성장도 가져가는 것이 맞지만 이게 10년, 20년을 꾸준히 가져간다는 어떤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통해서
다음에 어떤 넥스트 플랜이 좀 가셔야 되는 시점이 오히려 추세 전환의 어떤 시점으로 좀 보여지는데 무상증자는 이런 관점에서는 단기적 모멘텀으로는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오히려 무상증자 이후에 4월에 신주가 상장이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같이 희석은 불가피하다는 점이 사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고려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좀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의 영역은 보유자 관점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돌파 가능한 구간에서는 지금 35,000원에서 37,000원의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이후에 사실 이 무상증자 권리락가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시점에서도 보는 부분은 자, 요 부분입니다. 31,000원, 3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네. 만약에 31,000원이 좀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면서 무상 신주에 따른 차익으로 실적 부분을 좀 손실 부분을 좀 회복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는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37,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31,000원을 이탈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보유를 계속하셔라. 그리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렛지로믹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에이프로입니다. 에이프로는 2000년 설립돼서 202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리튬이온 2차 전지 활성화 장비의 제조 및 판매고요. 현재 사업 영역에서 범위를 확장해서 차세대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LG 에너지솔루션 등 리튬이온 2차 전지 제조 업체들이고요. 동사 설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기차, 휴대폰 등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615억 원, 영업 손실 48억 원, 당기 순손실 1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미국 시장의 신규 매출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설비 사양 변경 등 단기적 원가 상승에 따라 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프로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회사의 어떤 매출 수지를 의미하는데 2차 전지 활성화 장비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계약 내용입니다. 확정 계약 금액은 608억 원 규모인데 최근 매출액 대비 124.2%에 해당되는 608억 원의 수주 공시가 되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얼티엄셀,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LG와 아까 그리고 이 GM이죠. 미국 이 자동차 회사 GM과 합작법인으로 설립되고 있는 미국의 배터리 제조 회사입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608억 원에 지금 124%, 지금 2020년도 기말 기준에 최근 매출액 대비 124%에 해당되는 608억 원의 신규 수주를 좀 따낸 건데 사실상 이 부분은 신규 수주는 또 아니고요. 작년 3월부터 좀 이어오는 수주의 연장선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 주요 사업은요. 자동차 전지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당 공급 국가는 미국이고요. 계약 기간은 3월 15일부터 2023년 3월 20일, 내년 3월 20일까지 608억 원을 순차적으로 좀 납품하는 조건입니다. 판단 참고할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매출액은 2020년도 기준이고 계약 금액은 미화 4,914만 1,188달러를 고시원을 1,238.6원에 적용해서 산출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얼티움 셀스와의 이제 공급 계약 공시는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나왔었는데 이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중요 항목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명확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이 비밀 유지 계약을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회사 사실상 2021년도 5월에 신규 공시를 신규 수주를 좀 했는데 공시 내용 좀 살펴보면 지금 최초 공시는 2021년도 5월 17일 단일 판매 공시를 했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계약에 대한 확정된 계약 금원액과 확정된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회사는 계약 세부 내역은 유보 사유 해제되는 시점 또는 유보 기간이 경과되는 즉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정 공시를 통해서 밝히겠다. 그렇지만 그때 시점에서는 밝힐 수가 없다. 왜? 비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 있었죠. 상대방, 계약 상대방, 거래 상대방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중요한 이런 이 계약 조건들이 오픈이 된다면 네. 경쟁 회사들로부터 사실상 어떤 내용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투자의 규모나 어떤 외형 규모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상의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서 이 공시 유보 제출을 좀 한 거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좀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좀 된 건데 12월 30일자 공시를 좀 보면 5월 17일 최초 공시에는 이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12월 30일 기준에 165억 원, 매출액 대비는 33.7%에 해당된다. 그래서 회사는 계약 금액의 유보 기간이 경과돼서 제출하는 정정 공시다. 고객사로부터 수주받은 계약 금액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 165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최근 매출액 대비 3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이제 밝히는 공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최초 수주가 있었고 이를 네. 12월 31일에 공개를 좀 한 다음에 바로 어제 608억 원의 재수주 공시가 좀 이어진 건데 자 이는 신호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 5월을 기점으로 해서 회사가 획득한 이 수주가 본격적인 어떤 수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맞지 않나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계약 규모도 한번 살펴보면은 무려 2020년 매출의 124%입니다. 이 공급 계약으로 인한 실적 반영은 그럼 언제부터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요? 네,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2022년 3월 15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여기 기간이 나와 있어요. 네네. 물론 이 변수 요인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이 출하의 어떤 이 과정, 검수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게 지금 만들어져서 내년에 갑자기 패킹을 해가지고 20일 안에 모두 납품을 한다? 자, 불가능하죠. 자, 분기별로 초도 생산되는 물품이 즉각 이제 나갈 건데 네네. 사실상 지금 608억 원을 1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좀 안분 배분해서 좀 적용하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 사실상 1분기에 반영 효과는 좀 없겠죠. 3월 15일부터 나간다고 하더라도 3월 3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1분기는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매출 이익 반영은 2분기보다는 3분기 또는 4분기, 즉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된 어떤 608억 원의 매출 수익이 에이프로의 어떤 실적으로 이제 기인된 상황으로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의 반영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매수하기 어떤 좋은 상황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하반기부터 좀 매출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근데 이 최근에 니켈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에이프로는 좀 걱정 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니켈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배터리의 어떤 양산에 좀 차질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네네. 많은 의구심이 좀 낳고 있습니다. 사실상 니켈의 주 원료의 핵심은 이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양극재죠. 네네.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적인 어떤 연동은 이 양극재 업체에 좀 타격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배터리의 어떤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수급의 어떤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맞는데 사실상 이 회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장비 업체입니다. 내용을 좀 더 분석할게요. 이 회사의 사업 계열을 좀 보면 이 회사는 전력 변환 장치 및 인버터 기술을 바탕으로 리튬 이온 2차 전지 생산 공정 중에 활성화 공정에 해당되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즉 리튬 이온 소재를 통해서 소재를 납품하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장비죠. 즉 이 양산품을 만들기 위해 선행되는 설비 투자 단계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는 관점에서는 네네. 오히려 2차 전지 이 제품의 양산 이전에 일어나는 설비 투자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인식 차원이 좀 다르다는 어떤 차이가 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니켈의 어떤 가격적인 어떤 상승 요건, 수급적인 어떤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배터리의 어떤 공급 수급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지 신규적인 어떤 이 양산 설비를 좀 가져가는 그리고 이게 공장이 바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아니죠. 네. 대규모 설비 투자 이후에 2년, 3년간의 어떤 증축 과정과 그다음에 이 테스트, 시운전, 그다음에 시생산 과정까지 좀 거쳐가는 이 과정이라면 오히려 장비 업체는 2, 3년간의 어떤 빠르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선입, 투입 요건을 좀 가져가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실적 인식의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장비는 보다 빠르고 소재는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사의 어떤
이 수급 동향과 연관돼서 우리가 실적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A-Pro는 이런 관점에서 선행돼서 이루어지는 투자의 수혜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A-Pro는 좀 장비 쪽이다 보니 소재주보다는 덜 민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대응 전략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이 회사 역시도 지금 뭐 배당락 이후에 무상증자를 좀 최근에 좀 결정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무상증자 효과가 좀 반영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회사의 실적적인 어떤 수주 요인이 사실상 지금 주가의 어떤 상승 연동력을 좀 저해하는 요소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주가는 2021년도 1월 시점의 어떤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의 저점 형태를 보면 오히려 추세적으로는 크게 올라간 흐름이 아니라 최근에 다시 반등 효과를 좀 갖고 왔지만 네네. 다시금 주가가 좀 조정받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실적적인 요건에서 최근에 608억 원의 신규 수주를 좀 획득을 했고, 오히려 수주 공시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올해 실적으로 인한 이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지금 2차전지 전체 이 업종들의 이 조정기가 좀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네. 반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2차전지의 소재, 장비, 부품주에 관심을 항상 가져라.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장비주의 선행 효과에서는 분명 반기의 실적적인 요인으로 추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요, 16,500원, 16,500원에서 18,000원, 16,500원에서 18,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는데 17,500원, 17,500원에서 18,000원, 17,500원에서 18,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이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드리고,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에서는 지금 무상증자 효과 이후에 실적적인 기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타점을 기준점으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늘려가는 전략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A-Pro 매수하기 좋은 구간 16,500원에서 18,000원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7,500원에서 18,000원까지 5%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A-Pro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중앙 D&M입니다. 중앙 D&M은 1999년 설립돼서 200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PVC 제품 및 건축 자재 제조, 분양 대행 사업, 통신기기 및 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입니다. PVC 제품 및 건축 자재 제조 사업은 석유 화학 제품을 주 원료로 압출, 냉각 등을 통해 원료를 가공하고 또 이후에 절단, 랩핑 등의 가공을 거쳐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43억 원, 영업 손실 30억 원, 당기 순손실 5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1.8% 증가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각각 51.4%, 54.1%씩 감소했습니다. 중앙 D&M은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됐으나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 D&M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감자 결정을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결정입니다. 회사의 현재 이 발행 주식 전체 총수는 6,933만 460주인데 전체 감자 주식은 6,933만 460주고 전체 발행 주식 총수가 좀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이 감자전 발행 주식 총수가 1억 399만 5,690주인데 지금 전체 3대1 감자를 좀 진행하면서 감자 주식수는 3,466만 5,230주, 즉 3대1 감자를 좀 결정한 겁니다. 최종 감자되는 이 주식의 총수가 6,933만 460주이기 때문에 6,933만 주가 사실상 감자돼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3,466만 주가 좀 남는 현상입니다. 감자 비율은 66.6%에 해당되고요. 감자 기준일 4월 19일입니다. 감자 방법은 3대1 무상감자인데
주식 세 주를 한 주로 좀 병합을 하는 효과가 좀 있고요. 감자 사유는 결손금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자를 결정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감자 일정입니다. 주총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금 다뤄질 예정인데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감자를 최종 결의하게 되고 결의 안건이 최종 가결이 되면 감자 일정이 좀 들어가 있는데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감자 일정에 따른 매매 거래 정지가 좀 진행이 되고요. 이후 2022년도 5월 10일 감자에 따른 변경 상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좀 특이사항은 없고 네네. 마찬가지로 상법 요건 때문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기간 1개월을 거쳐서 이에 따른 어떤 이의신청 부분을 거친 이후에 성립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중앙 D&M 감자 공시가 나왔는데요. 감자를 통해서 이 재무 구조에 나선다는 거는 4사업년도 영업 손실이 발생해서 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사유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 회사 지금 아주 문제가 좀 심각하죠. 회사는 지금 2월 28일에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그리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좀 공시한 바 있었습니다. 네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지금 전체 별도 기준의 이 매출액은 131.8%가 좀 증가했는데 오히려 영업 손실은 51.4%가 손실 규모가 좀 감소했죠. 그리고 단기 순손실의 규모도 54.1%가 좀 감소했지만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회사는 신규 사업 진출에 따라서 그리고 매출 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매출액은 늘었다고 좀 밝혔지만 그리고 뭐 비용 절감을 통해서 그리고 이익 기여를 통해서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이 좀 대폭 절감됐다라고 좀 밝혔죠. 그런데 이게 손실의 폭은 좀 줄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4년 연속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 종목의 어떤 지정 요건은 좀 충족한 셈입니다.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반기 기준에 18.3%의 자본 잠식이 좀 있었고요. 2021년도 12월 말 기준에는 9.3%에 해당되는 부분 자본 잠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3개년도의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률입니다. 지금 직전에서 32.5, 그다음에 48.5, 13.5, 50% 초과 여건에 2회 연속 해당된 2개년도에 해당되는 요건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3, 4년도 법차선 요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근 4년 연속 영업 손실에는 해당이 된다는 거죠. 지금 2021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19, 18년도 지금은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4년 연속 누계 영업 손실 기록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부각된 셈입니다. 네, 대표님. 근데 이 이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말에 자회사인 에코엠넷을 또 흡수 합병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번 감자 결정이 이 자회사의 흡수 합병만으로는 좀 재무계조 구선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왜냐면 이 회사는 지금 이 자금을 반영해서 자금의 어떤 유입을 최근에도 좀 진행을 하면서 유상증자 좀 전환사채도 지금 120억 발행에 성공은 좀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자금 확충을 좀 됐지만 이게 주식으로 전환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의 증감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분 자본 잠식이 6%대가 좀 있었는데 합병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은 자본 잠식을 해소하는 요건과는 별개예요. 자, 보면 뭐냐면 지금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와준다면 자, 단서가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왔을 때 관리 종목의 타이틀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다면 2022년도에 영업 손실을 또 내면 어떻게 되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는 반드시 영업 손실을 영업 이익으로 바꿔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합병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 다각화된 어떤 매출 부분을 인식을 했지만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숙제를 해야 됨에 따라서 합병 효과가 좀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떤 자본 잠식을 막는 효과랑은 좀 거리가 상당적으로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인 어떤 자본 잠식 이후에 결손금, 그다음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자 이후에 새로운 어떤 자금을 투입하는 증자 형태가 된다면 재무구조는 좀 개선된 셈이라고 좀 봐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반드시 흑자를 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감자는 좀 자본 항목이다. 그리고 흡수합병은 이익 개선과 또 실적 향상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또 참 다양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NFT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도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는데 이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문어발식의 사업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이 회사의 어떤 사업의 구조를 보면 사실상 주력 사업에 어떤 집중을 하는 어떤 흐름들은 아니죠. 전통적으로 지금 이 중앙 D&M의 경우에는 PVC 제조 그리고 건축 자재 제조를 원래부터 주력으로 했던 이 회사입니다. 네네. 지금 주요 제품과 서비스 부분을 좀 보면 PVC 제품 그리고 건축 자재 제품인데 이 품목이 뭐냐면 샤시입니다. 샤시와 문틀 그리고 덕트 등에 들어가는 창호, 건축 자재인데 전체 매출 파이가 지금 33.9%. 과거보다는 많이 현저하게 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 사업인 통신기기 용역 사업인 대행 용역 그리고 유지보수 사업에 44.9%에 해당되는 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LED 그리고 시스템 조명 장치 부분 이 부분도 역시 건축 제재에 관련된 사업 부분의 확장으로 좀 봐야 되는데 21.1%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건축 제재 관련된 사업 부분이 50한 5% 정도에 좀 해당이 되고 나머지 44.9%가 통신기기 장비 부분인데 전체적인 어떤 손실을 가져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구조가 좀 나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중앙 D&M이 이 사업의 원천적인 어떤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은 좀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 네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저는 대체 불가능 이 토큰 NFT 사업이 과연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과연 사업 시너지가 좀 있을까? 이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자, 관건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 주력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부실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네. 수익 사업으로 좀 개편한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타당할 텐데 지금 사실상 이 NFT 관련된 사업 부분을 좀 더 부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실상 중앙 D&M이 그동안 보여줬던 액션이죠. 너무 주가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재료와 이에 따라서 주가가 들쭉날쭉했던 어떤 부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회사의 내실을 좀 다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너무 사업을 좀 재료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바로 이 감자 결정 제출되고 난 이후에 영락없이 주가가 17.9% 좀 하락을 했는데 네네. 최근에 사실상 이 주가의 흐름이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좀 최근에 급등한 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 종목의 지정이 확정이 됐고 관리 종목 지정 플러스 알파 감사 의견의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식이 단기에 시세를 낸다고 해서 단기적 접근 방법 잘못됐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렇죠. 기업공시연구소에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서 제가 입이 아픕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싶어요. 즉 지금 이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고 2022년도 반드시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감자 이후에 주가 가치는 크게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네.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당연히 아니죠.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최근에 바닥권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단기 한 600원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가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감자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감사 의견이 나와 있지 않고요. 감자 이후에 회사의 영업손익의 어떤 개선점이 1분기에 확인되는지 또는 반기의 확인 여부는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